저는 조금 뭐 미나나 산수도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저는 문자도 쪽으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보면 되게 다양한 미나 원작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특히 뭐 제주 문자도, 백수백복도, 전서사 18채, 뭐 유교 문자도와 같은 그런 문자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서예하고 같은 개념인지 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저는 사실 문자도보다는 캘리그래피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이 현대에 많이 쓰이는 캘리그래피라는 용어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도 좀 같이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이 많아서 순서를 정하기가 힘든데 어쨌거나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서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서예의 대상이 되는 문자의 문제, 그 안에는 아까 백복, 백수도부터 해서 그 효제 충신, 예의엠치, 그 문자도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뒤에 예자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고 중국 사람들은 법이란 말을 이제 전미사를 붙이고 일본 쪽에는 도라는 전미사를 갖다 씁니다. 근데 이걸 다 밑에 뒤에 전미사를 다 빼버리면은 서죠 그냥. 서는 우리가 최초의 서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뭘 들고 쓰다 또는 그리다. 이 두 개가 다 해당돼요. 그래서 서와 동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서와 동원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유는 아예 문자 발생 초기부터 글씨 서나 그림 그리는 화나 두 개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어떤 필기 도구, 이게 이제 대나무 꼬챙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부지깽이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칼일 수도 있고 송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글 섯자나 밑에 가로 활처럼 하게 되어 있고 그림하는 밧전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이 두 개가 다 쓰는 행위의 대상이에요 그냥. 대상. 그럼 이 가로활 부분은 뭐냐? 서할 적에 이걸 이제 문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일본의 백천정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갖다가 고대 사회의 주술적으로 그 주문하는 내용을 담아놓은 그릇이라고 봤어요. 그래 그 안에다가 내용을 써서 넣기도 하고 고쳐서 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 화도 내나 마찬가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서든 화든 초기에는 뭔가 필기 도구를 가지고 쓰거나 그리거나 고치거나 하는 행위라는 동사 행위죠. 그런데 그 내용은 주술하고 관계가 있다. 그럼 문자의 발생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말이 인간의 언어가 문자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틀렸어요. 언어는 언어대로 있었고 문자는 문자대로 있었다. 언어는 의미 전달 체계로서 서로가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문자가 필요했죠. 이 문자가 왜 필요했냐면 문자는 어떤 행위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는 의미 없었어요. 그 사실들을 그 당시 일어난 행위의 전체를 갖다가 글자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건 글자가 아니죠. 일종 회화인데 문자성을 갖고 있는 회화죠. 그런데 이게 의미 없었어요. 초기에 그 상행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 없었다고.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를 동원해서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글자 한자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흥이 난다 이런 말씀, 흥이 난다. 내가 신명 흥이 난다. 그 흥이라는 글자는 이 두 손으로 어떤 동이를 쥐고서 땅에다가 뭘 붓는 장면입니다. 뭘 붓는. 그 이게 뭐냐? 그 동이는 술동이고 술을 땅에 붓는 거죠. 왜? 오늘 제사 지내야 될 지신에게 술을 주어서 일어나도록 깨어나도록 부름에 응해라고 하는 행위가 그 흥자입니다. 그래서 이 흥자가 일어날 흥으로 해석을 먼저 하거든. 일어나다. 그러니까 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흥이라는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술을 부어서 신을 깨운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이 후대에 와가지고 이 글자 안에다가 언어적으로 사용하던 소리가 이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는 이런 날 이 흥하고는 관계없는데 흥이 난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습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언어와 문자가 서로 동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불편한 동거죠. 근데 이게 한참 시대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순화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근데 우리가 옥편에는 자전에 찾아 흥자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글자 한 장에 자전 같은 경우는 계속 있습니다. 한 20분까지 넘어가는 뜻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의 이 흥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분화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중국보다도 먼저 상형 문자가 만들어진 것이 이집트. 근데 이집트는 지금 그 상형 문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글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집트 사람들도 몰라요. 전부 다 지금 이집트 문자는 알파벳, 서양 알파벳 모양으로 음모의 나열이 되어버렸다고. 그런데 중국 이 한자는 그 상형적인 요소에다 음이 들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희한한, 지구상에서 희한한 문자예요, 이게. 소리와 글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현대에도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초기 한자 하나하나는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 인간의 희망. 우리 어질린자, 사람인 옆에 두 위자를 써놨잖아요. 그거는 어떤 깔개 위에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지 어질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글을 문자, 우리 이거 문 이래서 놓고 글 이래서 씁니다. 문학사법. 원래는 문신을 의미한다. 죽은 시체의 가슴에다가 칼로서 피를 내는 장면이 이 문자라고. 그러면은 지금 글을 보면 하면 틀린 글자죠, 이게. 이걸 그대로 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에다가 칼로서 피를 낸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피를 내고는 이 칼자리에다가 뭘 내냐, 붉은 물감을 먹였다. 붉은 물감을. 이게 일종의 성화의식이라고 하는데 신성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시체를 갖다가 아주 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는 남자예요. 남자가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가슴에다가 이렇게 문양을 칼로서 내고는 이게 이제 문신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붉은 물감을 칠다. 그럼 여자의 경우는 해당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큰 대자 옆에 100백자 두 개를 쓰는 글자인데 석이라고 해죠. 발음을 석이라고 하는데 큰 대자는 글을 문자와 똑같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형태고 그 백자가 요렇게 그 100백자이죠. 이거는 뭐냐면 유방이에요. 유방 주변에다가 여자들은 문신을 한 거예요. 시체에다가. 그러니까 문신 의식이 일종의 죽은 시체에 대한 성화, 성스러운 작업이라 이게. 그게 나중에는 살아있는 사람한테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게 이제 일종의 성스럽게 만드는 부분인데 나중에는 범죄자에게도 어떤 형벌로서 얼굴에다가 죄수 숫자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묵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커먼 먹을 집어넣어버리는 그게 벌이죠, 일종의. 과거 형벌은 참혹하거든. 귀를 벤다든지 코를 벤다든지 싶어서 해가지고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린다든지 막 등등의 형벌이 있었는데 이 문신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는 그래도 그에 비하면 좀 낫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그러니까 문자가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드디어 이제 그 문신을 하는 행위가 글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은 그 상형 단계에서 단자입니다. 한 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할 적에 자자. 이 자는 이렇게 그 간머리 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집을. 그 안에 아들 자자가 들어있죠. 이거는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이 사각형의 이 간머리 변 거기가 뭐냐면 사당이에요, 사당. 조상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은 이 어린 애를 조상의 사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신고식을 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났다 또는 뭐 딸이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식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신을 했어요. 표시, 우리 종족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종족의 일원입니다. 표시를 해주는데 어린애가 태어났을 경우도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성인식 하죠. 성인식. 나이 20살이 되면. 거기 고대사회 관례거든. 어른이 되는 의식이에요. 관례할 적에 문신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새로운 이름, 태어날 적에 이름 지어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관례를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지어주는 이름이 있다고. 그걸 더 자라합니다. 옛날 사람은 이름, 명, 그 다음에 20살이 되어가지고 어른이 되었다는 기념으로 지어주는 자,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쓰는 호. 그래서 이름은 부모밖에 못 불러요. 남이 이름은 부르면 굉장히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고 불쾌하는 뭔가 모욕을 주는 얘기라고. 그래서 자가 대신으로 주로 불려요. 자가. 그럼 이게 이제 왜 그런데 글자 자가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글자 자자는 상형 문자의 그 하나의 행위를 드러낸 글자여서 두 개가 겹쳐지는 경우를 자라 해요. 아주 단순한 것은 문이고 두 개 이상의 의미가 겹쳐지는 경우는 자라. 그래서 이 글자 자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저 뒤쪽에 가면은 불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불어나다. 그리고 이게 불어나는 행위죠. 불어나다. 그리고 글자 수가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문자라고 하는 것은 생성 소멸을 갖다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후대에 와가지고 이제 발달되면서 언어가 아니라 문자가 발달되면서 이제 문장 구조로 되면서 이게 이제 시적으로 변하고 산문적으로 변하고 여러 가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문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예는 거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냐? 물론 최초에는 뭐든지 그리는 행위가 서행위자 화행인데 이 행위 안에다가 면에다가 물감을 칠하면서 이거는 화로 가버리고 물감을 칠하지 않고 그 원 상형 상황이거나 그 상형이 불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은 서예 쪽으로 가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나눌 적에 그렇게 나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림화랑 그림도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이제 그림화와 도는 화는 그린다는 행위가 많고 도는 분할하다는 상황이에요. 분할하다. 분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획하는 획, 구획 정리하다 할 때 획이 화 옆에 칼도를 붙여놨어요. 이게 나누다는 뜻이거든. 원래 뜻은 땅을 나누다입니다. 땅을 이렇게 나누다. 그러니까 땅을 나눈 구체적인 글자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의 원형을 찾아보면은 구불구불 해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밭짓단 모양의 네모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구불구불한 게 뭐냐면은 밭 가운데 흘러가는 물결일 수도 있고 또는 밭 두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흘러가는 강물 옆에 농경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그걸 형성한 게 최초에는 이게 목숨 숫자예요. 그리고 지금 목숨 숫자 옆에 밭전자 붙여놓은 게 발음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건 밭두둑 주입니다. 밭의 두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주로. 그러니까 목숨 숫자는 원래는 밭두둑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목숨이 길다, 오래 살다라는 뜻으로 쓰인지는 어느 시대에서 확정적으로 되는지는 잘 몰라요. 어느 날 그걸 갖다가 이 강물이 길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오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래 산다 뭐 이런 의미를 붙여 쓸 경우도 있겠고 뭐 그런 거죠 이게. 문자 이 한자를 중심으로 한 문자는 이런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인데 어느 날 언어의 음성과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문자 형태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서예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그리다는 거하고 쓰다는 것도 같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왜
서법, 서예, 서도로 나눠지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서법이라 했을 경우에 법은 하나 규칙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규칙성을. 그런데 이 법이라는 이 규칙성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시기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뭔가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노는 부분이 있다고. 그게 이제 법인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서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당나라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법의 개념이 없었다고.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 때가 소위 말해서 한자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해서, 즉 정자체가 완성되는 위진남북조 수나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다가 당나라 때 와가지고 지금은 글자 모양으로 거의 규정화된다고. 그러면서도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약간씩은 차이는. 그러나 일단은 규정이 거의 다 돼요. 그리고 이게 명나라 때인가 와가지고 옥편이라는 지금 우리가 옥편 하는 게 명나라 때인가 만들어져요, 최초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전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은 말하자면 사전이, 그러니까 자전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획수가 이제 규정되어져 갔죠. 그러다가 청나라 강희제 때 만들어진 강희자전이라는 옥편이 있어요. 여기에 실려 있는 글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한자의 정자입니다. 모든 한자의 정자죠. 강희자전에서. 그러니까 일본이든 우리든 중국이든 이 한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전류는 이 강희자전의 글자 자체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디자인적으로 해석한 게 이제 청조체, 명조체 등이죠. 디자인적으로 해석한 게 청조체, 명조체 등등인데, 그러면은 당나라 시대가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진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저리 가다 준 거예요. 로마 제국은 당의 제국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움직였다고 얘기가. 그런데 당나라는 희한하게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구상에는 모든 문물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대화교, 저쪽에서 서양,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넘어온 모든 종교들을 갖다 다 수용해버렸다. 불교도 어마어마하게 융성해버리죠. 그러면서도 유학은 유학대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장안, 지금은 남경이죠. 거기에서 조로아스터교 그 사원도 있고 이슬람교 사원도 있고 온갖 사원들이 다 있었다. 거기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들이 그냥 살아간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조화되면서 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민족의 문화를 어떻게 아주 순화되게 받아들이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을 어떻게 가져가는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법이라는 것이 서에도 그 법이 적용된다고.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도 칠언율시, 칠언절구, 오원율시, 오원절구라고 하는 규칙화된 시 형식이 드러나는 게 당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자체가 완전히 규칙화되는, 법에 의해서 규칙이 되는 시대죠, 이게. 그러니까 서사법, 글씨를 쓰는 법에서도 당나라는 정확하게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규칙을 갖다가 붓을 가지고 글자 선을 끄을 적에 기필, 붓을 갖다가 세워서 종이 위에, 그 다음에 송필, 붓을 갖다가 옮겨가는 거, 그 다음에 붓을 갖다 거둬들여야 되잖아. 수필, 이 세 개가 삼법이에요. 세 가지 법이라고. 이 규칙을 가지고 이제 서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동시에 미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서법이라는 것이 사실 해당되는 것은 당나라의 해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서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규칙이 없어요. 자유스럽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그렇게 엄격한 규칙을 요구한 서사법을, 글씨 쓰는 법을 갖다가 요구해놓고는 그 당대에 가장 추상적인 초서가 나옵니다. 그것도 극단의 초서라고 하는, 광초라고 하는 거죠. 미친 듯이 써놓는 거예요. 거기 장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시대입니다. 이거는 무슨 점이냐면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화된 문제죠. 자연이 완벽하게 인간화된 겁니다. 규칙은. 근데 이 규칙을 탈피하는 이제 초월적인 글씨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또 글씨 세계에서 인간의 자연화입니다. 이게 장우기 같은 경우는. 이 규칙을 벗어나가서 자연의 입김에 맞도록, 자연의 흐름에 맞도록 글씨를 쓰자. 이게 장우기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미학이에요. 이미 그렇게 가장 규칙을 강조하는 여기서 가장 규칙을 갖다가 무시하는 미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당나라 초기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법의 미학인데, 반대로 이 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초법적인 서예 미학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서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술이라는 뭐 의미, 예라는 게 이제 기능인데, 예악, 사어, 서수. 이게 고대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6가지 갖추어야 될 기능이에요. 6가지 기능. 예의, 악, 음악, 사, 활쏘기, 수, 수학, 그 다음에 말몰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지식인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6가지 기능이었다. 이 기능을, 그게 유계라 하거든, 유계. 6가지 기능이었잖아요, 기능. 얘랑 아트라는 것도 원래 기능이잖아요. 기능인데 이 6가지를 완벽하게 익히는 게 뭐냐. 그 당시 지식인이 갖춰야 될 하나의 덕목인 거예요. 그래, 이 완벽함을 넘어서 아주 그냥 뭐 그냥 아무리 술이 취해서도 거기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유어예, 예에서 논일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논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예논일다 해가지고 뭐 화가들 하는 그 사람은 예논일다 하는데 좀 안 맞는 말인데, 이거는 그 6가지 기능에서 완벽하게 익히고 그 익힌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졌다가 유어예라고. 그러니까 서예 이랬을 경우에는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완벽한 기능을 갖추어서 하는 의미라고, 이게. 완벽한 기능. 우리가 예술 이 개념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도라는 개념, 이 도의 개념이 참 이제 신비하면서도 참, 가장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그 기초적인 부분인데, 도는 말 그대로 길이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또는 살아온 길이기도 하고, 길입니다. 그러면 도는 어디 있느냐?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 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밥 먹고 똥 싸는 행위 전체가 도다. 즉, 그것들이 모든 행위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인인 거예요. 상대에게 욕을 해도 상대가 절대 그 사람을 욕하는 소리를 갖다가 즐겁게 듣는 경지에 가버린 사람이죠. 도에 통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태백이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명시가 쏟아져요. 맞지 않아요? 이백이는 술을 마시고 쓴 시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다 남아있다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도를 터득한 사람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말하는 서도의 도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선불교가 지향한 초월적인 세계가 일본에서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게 전부 도로 규정이 돼요. 초월적인 거. 가장 현실적인데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행위상학적으로 넘어가는 초월성을 가지는, 그걸 구현한 게 서도, 유도, 궁도, 향도, 전부 도를 붙이잖아요. 아니, 유도라든지 금도라든지 이거는 사람을, 상대를 갖다가 내가 그냥 무력으로 제압하는 건데, 거기다가 도를 붙여놓고는 칼 쓰는 데는 이렇게 써야 되고, 뭐가 어떻고, 거기다가 자세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쓰는 거는 내 몸을 보호하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행위인데, 그걸 갖다가 탁탁 이렇게 어떤 미학적으로 분석을 해놨다고.
그리고 활복하는 장면들 보세요. 칼을 이래 놓고 배를 이래 놓고 옷을 갖다 이렇게 입고 왼쪽 배에서 잘라가지고 위로 올려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목을 치고 그 전부 다 보면은 이게 미학적인 겁니다. 죽음의 미학이죠. 이게 딱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전부 다 미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불교를 했으니까 사실은 선은 불교가 아니죠.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유학의 이성을 받아들이고 유학이 불교의 그 초월성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노자 장자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과 불교의 초월성이 맞아 떨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선이라고. 이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도시 한복판에 앉아서도 잠시 참선하면은 내가 부처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꼭 종교 머리를 깎고 종교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참배를 안 해도 이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초월성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선이라 이게. 근데 이 선을 현실 생활에서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다가 개념화 시키고 형식화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일본을. 그러니까 서도, 금도, 유도, 도가 다 붙어. 그리고 심지어는 향 피우는 것도 향도, 꽃꽂이도 화도. 그리고 일본 꽃꽂이 보면은 묘하잖아요. 꽃으로 갖다가 이쁘게 한 것씩 꼽는 것이 아니고, 뭐 한 개, 두 개, 몇 잎, 뭐 대나무 통에다가 묘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학이라는 이야기죠, 전부 다. 초월적인 미학을 현실 생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룬 게 일본의 도라고 해요. 그래서 서도도 글씨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초월 세계로 가자 얘기입니다. 글씨를 미적으로 바라보는 예술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글씨를 통해서 인성을 좀 더 풍부하게 하거나 인간의 생각들을 어떤 의지를 초월적인 지역에 가져가서 뭔가 어떤 편안함을 누려보는 그 행위를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서도라고. 이게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으나 서라고 하는 그 행위 근본을 두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석하거나 응용하거나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원고를 써주고 할 적에 서라고 해버려요. 이게 예라든지 뭐 붙으면 묘하게 이게 범위가 좁아져 버리는 다른 느낌이 있고 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일들이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서예에 들어가면은 이게 의사전달의 문제하고 달라지는 초월적인 부분이 있게 된다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는 말하자면은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이쁘게 만드느냐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서예도 내나 캘리그라피죠. 그러니까 서예를 로마자로 번역하려면 캘리그라피 말밖에 없어요. 또 캘리그라피를 갖다가 동양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서예 또는 서도 서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동양에서 말하는 서예, 서도, 서법으로서 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뉘앙스하고 캘리그라피 가지고는 사실 달라요. 캘리그라피는 알파벳을 어떻게 아름답게 예쁘게 쓰느냐, 그냥 예쁘게 쓰느냐가 주 그거죠. 그런데 서예는 예쁘게 쓰다가 주가 아니라고. 거칠게 써도 그 속에 미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거칠게. 그런데 캘리그라피는 크게 예쁘게 쓰는 겁니다. 그럼 캘리그라피하고 유사한 부분이 하나 뭐예요? 타이포그라피잖아. 타이포그라피는 또 캘리그라피랑 조금 달라요. 타이포그라피는 캘리그라피는 무조건 예쁘게 써서 볼지게 예쁘다는 관념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게 캘리그라피 세계라면 타이포그라피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러니까 원저자 이 원고를 쓴 사람이에요. 저자의 의도를 이 내용의 의미를 독자가 읽었을 적에 가장 완벽하게 100% 전달될 수 있도록 글자 모양을 만드는 행위가 타이포그라피예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원고가 나왔다. 그러면 이 원고를 위해서 타이포그라피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조금 뭐 경우는 다르지만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는 말도 뭐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각 출판사 또는 인쇄소, 신문사에는 조자공이 있었다. 주자공이 있었다. 필요한 글자를 납으로 만들죠.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그래서 만들거든요. 그 글자를 만드는 그러한 그 장인들이 신문사고 출판사고 인쇄소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걸 갖다 만들어 놓으면은 원고에 맞춰서 글자를 뽑는 문성공들이 있었죠. 그걸 보고 이제 또 우리는 교정 봐가지고 교정지를 넘겨주면은 또 고치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달리하고 글자를 뭐 바꿔달라 뭐 바꿔달라 이게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게 타이포그라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조해가지고 떠내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은 뭐 컴퓨터에서 바로 인쇄를 하지만은 이 지형이 있었거든요. 지형이 책 한 권에 넣으면 지형이 막 쌓여 있죠. 그 지형을 가지고 납을 부으면은 그 지형에서 납에 전부 다 문자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먹을 묻혀서 찍어내는. 이게 이제 타이포그라피는 거기고 캘리그라피는 거기고 우리의 서예는 조금 다른 이제 정말로 문자의 모양을 재현하는 것도 서의 실용성의 부분이라면은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 감동의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말하자면 서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봄춘자를 쓰는데 붓을 가지고 썼을 경우에 두껍게 쓰기도 하고 가늘게 쓰기도 하고 초수로 쓰기도 하고 행수로 쓰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 글자에 대한 쓰는 사람의 감정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결국에는 심미적으로 보고 표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자는 이제는 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소리에 대한 뭐가 있다고. 그 소리와 의미가 합쳐져 가지고 일어난 예술이 시잖아요. 시는 전부 다 리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읽기 위한 시라고 하는 사실 모든 시는 노래로 불러지는 거거든요. 모든 시들은 뒤에 곡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곡이 사라져 버렸죠. 이게 가장 오래된 시집이 중국의 시경인데 시경에 적혀 있는 시들은 내용만 적혀 있지 곡은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공자님 시대에는 곡과 내용이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자 시대 이쪽 저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경의 시들이 문자로 옮겨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노래로 전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노래를 부르면은 내 아들이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하면서 곡도 익히고 내용도 익히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 내용들을 익히면은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거 또는 외교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지고 그 곡을 통해서 고대 사회부터 내려오는 음악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식의 장소에서 부르거나 행동을 하면 연극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 하나가 그 속에는 음악과 무용과 이런 연극적인 요소가 동시에 있었다. 그럼 지금은 전부 다 분화가 돼가지고 각기 다른 것인 양으로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서예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한글 서예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궁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궁체라는 게 결국에는 궁중에서 서사상궁 이제 글씨를 쓰는 걸 주로 그 뭐라 하면 임무를 맡은 상궁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궁중에서는 전부 여성들이 다 썼으니까 그거를. 그런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는 이 디자인화된 거라고 도안입니다. 붓으로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훈민정음에 나오는 그거는 붓으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 글자 모양이. 그 전까지는 붓을 가지고 한자를 쓰거나 일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문서화되고 했는데 한글은 딱 보세요. 그거 보면 완전히 각을 지어가지고 고딕이죠. 그런데 한글은 표문자인데 영어 로마자 표기처럼 가로로 그냥 음을 나열하는 형태가 아니고 음 구조를 이렇게 축적해놨다고 구조화시켜놨다고. 이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학작하면 히읗하고 오른쪽에다 아 붙여놓은 밑에 기역을 밑으로 붙이거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약간의 마름먹골 형태로 해가지고. 그럼 이게 왜 이래 됐을까? 이거는 훈민정음 만들 당시에 이 글자를 만들면서 가로로 놓지 않고 세로로 놓으면서 이렇게
그 구조를 갖다 종합적으로 건축적으로 만들면은 한자의 구조하고 놓았을 적에 어울리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쓰지 않고 세로로 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글은 옆으로 쓰기보다는 세로로 써야만이 이게 흘러간다. 그래서 궁체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이제 디자인화된 걸 갖다가 어쨌든 필사 도구는 붓밖에 없으니까 이 붓을 가지고 다시 한글을 갖다가 서법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궁체의 형태인데 궁체는 이렇게 정자체로 쓴 경우도 있겠지만 흘림으로 쓴 게 아주 아름다워요.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쓴 게.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자음 모음이 음표기잖아요. 그러면 한글은 진짜 음구조라고. 그러면 이 글씨 쓰는 것도 보면은 이게 음의 흐름에 맞추어서 쓰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게 대부분 궁중에 쓴 게 왕이나 왕비나 왕자나 또는 공주나 등등이 읽는 책을 쓴 거지.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으면서 눈이 피로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본인이 읽기도 하지만은 상공이 대신 읽어주기도 하거든. 그러면은 이 음의 흐름을 예쁘게 만들어내는 것이 한글 궁체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한글 서예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소리. 나는 그렇게 이 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한글은 음의 흐름을. 그러면 반대로 한자는 어떻게 되느냐? 한자에는 필순이라는 게 있어요. 한글도 뭘 필순이 있잖아요. 필순이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안에를 먼저, 밖을 나중에 이런 형태인데 이 필순을 따라서 이 상형자를 갖다가 쓴다는 건 뭐냐면은 글자 모양을 만드는데 동시에 글자 모양을 만드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의미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완성되었을 적에 딱 의미가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은 한자서에는 의미를 완성하는 행위라.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 혼자만의 주장인데 나는 강력하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 의미를 완성하는. 그런데 의미를 완성하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 또는 그 다음 글자와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주는 어떤 그 시가 또는 그 문장이 주는 감동이 있다고. 또 내가 편지를 쓴다면은 상대에 대한 내 어떤 감정이 있다고. 이게 붓끝에서 묻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학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내가 이것을 받아볼 사람에 대한 존경심 또는 사랑하는 마음 또는 어떤 분노 다 좋아요. 그게 붓끝에 묻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획이 굵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가늘어지기도 하고 등등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글씨 쓰기가 미학으로 가는 바탕. 그러니까 의미 플러스 감정 이 내용을 받아볼 사람에 대한 내 생각 등등이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내 내면의 어떤 심리가 그냥 붓끝에 드러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리듬을 타게 되면 때로는 아주 구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쓰는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심리 구조에 의해서 이제 뭐 형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뜻이 내 내면에 있는 뜻이 붓끝에다가 묻어나는 거. 그러니까 내면의 뜻은 글자 내용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내 내면의 뜻은. 그래서 나라 국제를 쓰는데 두껍게 가지고 뭐 힘을 줘서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내 내면의 문제이지 이 국어의 의미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써나가는 필수는 이 글자의 의미를 완성체인데 그 선들, 즉 획이 가지고 있는 강약의 문제, 뭐 앙배의 문제, 굵고 짧고의 문제 또는 뭐 긋기고 안 긋기고 문제, 거칠고 거칠지 않고의 문제 등등 뭐의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내 심리 상태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주 문학성 플러스 다양한 미학적인 요소를 갖다가 매우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일본의 그 근대 뭐 근데 현대까지 살았어요. 유명한 고촌 광태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자, 이 극작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아주 일본 초기에 그냥 20년대에 프랑스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인류 최후의 예술은 서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 전 얼마 전까지 옛날 글씨들을 이렇게 감상하는. 근데 이분이 뭐 우리가 서예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잘 쓴 글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어느 서예가 글씨보다도 가장 고가에 팔립니다. 뭐 밖에 시장에 놓을 틈도 없이 팔릴 정도로. 그런데 그분의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시 중에 레몬 연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병치레가 많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제 레몬을 먹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두고 염두에 두고 지은 시가 레몬 연가.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심지어는 어느 시인들은 이야기해요. 지구상의 모든 시 중에 연가 중에는 이 연가가 최고다. 레몬 연가. 나중에 사이트에 치보셔 나올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게.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프랑스 유학해가지고 조각을 공부했죠. 자기 아버지도 조각가였고, 목조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부인도 지혜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 예술가죠. 이 지화라 해가지고 색종이를 오래 붙여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부인인데,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딱 인류 최고의 예술은 서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앞에 내가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 다 깔려가 있는 거예요. 피카소도 이야기했죠. 서예가 있는 줄 알아서 나 그림 안 그렸다고. 피카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